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승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제가 오늘 바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변호사님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글쎄요, 제 예전 의뢰인분들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입니다. 민감한 주제네요. 네. 그 전에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얘기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은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법률과 관련된 일들은 사실 거의 다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게 가장 대표적인 업무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송무와 자문이 있습니다. 송무는 이제 말 그대로 소송, 수사라든지 소송 절차를 같이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송무 업무고요. 두 번째로 자문인데 이거는 보통 계약서 검토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법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해석 같은 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문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업무고, 그 외에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개별 사건에서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면서 그 약정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 약정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무조건 승소율 이런 이제 말이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승소율 100%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개념이 잡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승소율이 몇 %나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승소율이란 개념 자체가 뭔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게 왜냐면 일부 승소도 과연 승소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했다. 내가 1억 원을 청구하는 사건인데 한 100만 원만큼 이겼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100만 원만큼 이긴 거니까 승소율에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정말 강력 범죄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한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변호사가 정말 이렇게 변론을 잘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경우에는 어쨌든 무죄를 못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건 패소한 건가요? 그렇게 보긴 또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승소고 어떤 게 패소냐,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승소율이란 개념이 저는 사실상 허구의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전제를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거를 승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PD님 질문이 무조건 승소가 과연 좋은 변호사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승소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일부라도 승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뢰인 요구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이길 것 같은 부분만 잡아서 소송 진행하면은 사실 어지간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의뢰인 만족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우리의 요구치를 낮출 만큼 낮춰가지고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이겨버리면 그래도 사실 그냥 승소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승소라는 게 사실 저는 그 개념도 모호하지만 과연 그게 올바른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대형 로펌이나 비싼 흔히들 정관 변호사분들이라고 하죠. 분들이 투입돼야 되는 사건들도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도 있고 그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사건들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에도 분명히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옷도 무조건 좋은 거 입는다고 그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사건 사이즈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 사건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변호사를 찾는 거는 맞는데, 무작정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그 분야의 경험이 많다고 꼭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건 사이즈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사건을 들고 대형 로펌을 찾아가면 사실 소송으로 얻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또 결국은 의뢰인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요. 이 비행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석에 타면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좀 더 얻죠. 이코노미석에 타면은 돈은 좀 싼 대신에 조금 더 불편할 거고요. 이거랑 똑같이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내가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돈을 더 들이는 게 의뢰인분께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의뢰인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전 의뢰인 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고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답변이네요. 근데 일단 뭐 제 스타일하고 아마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안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변호사분들마다 당연히 사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이 다 달라요. 뭐 저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하고 일해본 기회가 그렇게 적기는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스타일은 뭐냐면 저는 지면 진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대신에 지는 부분을 최소화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직언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도 법률 전문가라서 어떤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다는 진다고 차라리 현실 파악을 해드리고 대신에 좀 최소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전문가로서의 조언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이든 사건 진행을 하면서 제 의뢰인 말고 제 의뢰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사실 많이 던져보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 방어가 돼 있어야 되고 이 부분 방어가 안 되면은 우린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일깨워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제 스타일에 사실 안 맞는 분들은 의뢰인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왜 자꾸 상대방 옹호하시냐고 막 내 편 맞냐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스타일적인 부분들이 만약 좀 안 맞다면은 그분들은 저를 안 좋은 변호사라고 기억을 했겠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좀 현실을 이끌어주고 좀 내 스타일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결국 사람마다 성향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평판이라는 게 뭐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 같이 의뢰인으로서 일을 해봤던 옛 의뢰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호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주변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 사건이 있어서 뭔가 변호사를 써봤다는데 어떤지 한번 물어본다든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또 우리 변호사끼리 보는 평판이랑 의뢰인이 변호사를 보는 평판은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모든 업계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업계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업계에서 도는 소문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근데 대신에 저희 이제 변호사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의나 존중을 좀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 까내리긴 좀 힘들고 그 사건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과연 정말로 뭐 못하는 변호사인가 이렇게 보긴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광고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광고는 사실 돈 많이 넣으면은 많이 노출되는 게 광고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현란한 광고를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평판 좋은 변호사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변호사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력 있는 변호사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그 사건을 들으면서 어느 지점이 이제 포인트고 어느 지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역질문을 해서 사실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많이 질문을 하고 사건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자백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물론 의뢰인분들은 뭔가 억울해서 막 무죄를 주장하고 싶겠지만 현출되어 있는 기록이라든지 증거들을 봤을 때 범죄 사실이 너무 명백하거나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말한 게 맞다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좀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백을 해서 유리한 형량을 끌어내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흘러가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다가는 뭐 흔히들 말하는 괘씸죄,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식의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백을 권유하고 초장부터 빠르게 이제 납작 엎드리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반드시 안 좋은 변호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자백을 하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입장에서 무죄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백으로 가는 게 훨씬 일이 편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도 쟤 자기 일 편하게 하려고 막 자백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그게 걱정이 되시면은 왜 자백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 정황 증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다, 또는 뭐 그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는 이런 식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딱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어떤 설득이 될 만한 근거를 대는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무작정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보시고 내가 좀 납득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변호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자백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좀 이유도 횡설수설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변호사분 찾아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백을 권유를 하는 변호사가 그러면 무조건 나쁜 변호사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뭐 제가 조금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뭐 공공장소에서 이제 목욕탕의 찜질방 같은 곳에서 이제 강제추행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만진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우리한테 상담을 할 때는. 근데 막상 수사 시작되고 CCTV를 보니까 CCTV에 그 만진 장면이 찍혀 있어요. 이 경우는 누가 와도 사실은 차라리 자백을 하고 가야 되는데 본인 기억 속에는 자꾸 그런 만진 기억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 경우에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게 올바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무죄가 아니거든요. CCTV에 명확하게 만지는 장면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백을 권유하는 게 맞거든요. 이 경우에도 오히려 무죄 주장을 무리하게 변호사가 하면 그게 오히려 변호사가 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이건 무죄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예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합리적인 근거, 제가 말씀드린 CCTV에 이런 장면이 찍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과연 얼마나 좀 설명을 잘 해주냐,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일단 좀 크게 두 가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변호사 아닌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약정서까지 작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 아닌 분들을 비변호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비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송이든 어디든 본인 이름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변호사고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수사기관에 가서 검사하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변호사분들이 막 승소를 장담하면서 뭐 무조건 이긴다 이러면서 솔루션을 막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막상 변호사한테 그 사건 기록이 넘어갔을 때 그 사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변호사가 보면 이거는 절대 못 이기는 경우들도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변호사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건을 하려 하고 승소를 장담하고 이런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비변호사분들은 사실 사건 수임하고 변호사한테 사건 넘겨버리고 본인은 인센티브 받고 사실 끝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무실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승소를 장담하는 곳들, 그런 곳들은 당연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승소를 뭔가 장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근거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승소만 장담을 한다, 자신 있다,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호사가 만약에 수임을 한다고 치더라도 좀 밑에 있는 변호사한테 사건 넘겨버리고 본인은 또 빠지고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아무런 근거 없이 승소를 장담한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송사에 휘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생일대의 사건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월급 받으면서 일하던 시절에도 40-50건씩 막 들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만큼은 당연히 챙겨드리는데 좀 서운해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필요한 만큼은 챙겨드리는데 다른 사건들도 챙기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좀 믿고 맡겨주시면서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잘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저한테 좋은 변호사냐고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어쨌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의견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변영이었습니다.